수지에서 뭐 평택까지 놔야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도로를 놔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인천에 아시안 게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평창 올림픽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이제 사업 꼭지를 들고 나와서 떠들 거 아니에요. 정치권도 떠들 거고, 정부 관료들도 떠들 거고, 아니면은 뭐 건설업체나 이해 관계자들도 막 그거 해야 된다고 떠들 거죠. 떠드는데 이제 어떻게 떠들죠? 먼저 딱 그런 꼭지를 들고 와서 이제 그 철도 민영화 해야 된다라고 떠든다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떠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떠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하면 5조 원 투자하는데 산업 생산 유발 효과가 12조, 13조 발생하고 부가가치 상준 효과가 4조 원 발생하고 일자리가 26만 개 창출된다. 라고 이렇게 막 질러댄다 이거예요. 누가 질러대냐? 철도공사 같으면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이나 뭐 경인운하나 뭐 사대강 같으면은 국토해양부의 산하 그 정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그렇게 막 질러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G20 정상회담 한다 하면은 경제적 유발 효과가 뭐 심지어는 재벌 연구소까지도 20 얼마라고 그랬죠? 22조 원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로 치면은 유럽에 채무 위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유럽은 지금 일주일 단위로 정상회담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경제적 유발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도 금융위기로 미국 그 연방정부가 막 재정적자를 내거나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0%로 내리고 막 양적 달러를 찍어낼 필요가 없죠. 국제회의만 계속 하면은 그 경제적 효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매일 국제회의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연초에는 뭐 중국 이제 시진핑 씨가 그게 갖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계속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은 정말로 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무슨 산업 생산 효과나 부가가치 창출 효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렇게 한다라는 게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엉터리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대형 사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이제 누군가가 꼭지를 물어와요. 사업 꼭지를. 그러면 이제 그걸 딱 그 사업 꼭지를 이렇게 그 짊어지고 거기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나 이런 데가 결사적으로 그걸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결사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부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고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사대강하고 경인운하하고 하면은 경인운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뉴스도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하면은 엄청나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하고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뭐 관광산업이 막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벌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업성이 이제 결국에는 없이 아까 보셨죠? 교통연구원에서 이제 각 주요 그 철도 관련한 사업을 했는데 수요 예측을 했는 그거 보셨죠? 발제 자료에서. 근데 아까 뭐가 있었죠? 저기 인천공항 철도는 21만 명 사업 이제 그 승객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16,000명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그런 농담반 진담반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 교통수요 예측,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교통수요 예측을 하는데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틀릴 수가 있나? 지속적으로 틀려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 이건 고의가 아니면은 그렇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눈 감고 찍으면 반은 맞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전혀 안 맞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건 고의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국책연구기관을 유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잘못된 국책사업에 포장하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국가적으로나 국민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수요 예측이나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그걸 밀어붙이는 사람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애초부터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죠. 많은 이제 막 혼란이 일어나죠. 근데 그 인천공항 같은 것도 9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그 지연과 공사 그 상의 문제와 혼란과 해서 공사비가 막 늘어났습니까? KTX도 마찬가지죠. KTX 도입한다라고 해놓고는 철도 차량부터 갖다 놓고 3년 동안 썩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난 이제 그 안 들어가도 될 투자 비용이 막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 사택강 같은 거, 인천 경인운하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인운하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을 2000년도에 잡았는데 2009년도에 그 예산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잡은 사업 예산을 얼마나 부풀려 잡았길래 그 9년 동안, 10년 동안의 그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그 2000년도에 잡았던 사업 예산을 배로 늘려도 모자랄 건데 그걸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경인운하 그 18kg짜리 그걸 운하를 파는데 2조 원을 가지고 얼마나 떡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사업성을 따질 그게 무슨 그게 됩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최적의 합리적인 공사비를 투입해서 해도 사업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시작부터 막 질러버려요. 막 질러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과정에서 막 늘어나요. 사업비들이. 그러니까는 뭐 대책 없이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공공사업들이 정말로 사업하기 전에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경제적 효과, 정부의 주장대로 또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주장대로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서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서 적자네 빚이네 이런 이야기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정부는 모든 그런 SOC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정부가 하는 사업은 다 정부가 사전에 주장했던 대로 기대 효과를 생각한다라면 전부 다 지금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정부가 빚이 있기는커녕 흑자투성이야 되죠 지금.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계속 정부 빚이 폭증하고 있죠. 사업을 벌리면 벌리는 대로 다 지금 만성적인 적자 빚투성이로 돼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하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업을 막 벌려가지고 빚투성이가 돼요. 빚투성이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빚투성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니죠. 세금이나 요금을 이렇게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막바로 정치적인 표로 오니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피박시올 책임 그 소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책임 탓을 시작을 해요. 아, 이건 이 사업을 하라고 맡긴 공기업이 방만 경영을 했어.
독점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영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많은 이유는 뭐 사실 공기업 민영화는 언제부터 거론됐죠? 그렇죠. 외환위기 때 했죠. 외환위기 때 왜 공기업 민영화를 하려고 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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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국가가 파산할 위험이 있는데 은행이건 기업이건 다 파산할 수 있는데 돈을 갖다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달러도 지금 막 구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을 팔죠.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죠? 공기업이나 국유지나 이런 거 팔려면 뭘 팔아야 되죠? 돈 되는 걸 팔합니까? 돈 안 되는 걸 팝니까? 돈 안 되는 거 누가 안 사죠? 돈 되는 것부터 판다 이거예요. 이건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리스 국가가 파산하니까 지금 뭐를 이야기하죠? 공기업 팔아라는 거죠. 알짜배기 공기업들이 있으면 팔아라는 거죠. 돈 되는 거. 그리스 땅 가져가니까 그거 안 가져가. 영국,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대 영국의 뭐 철도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엄청난 부채와 적자였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 엄청난 이제 빚을 썼다 이거죠.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독점 구조에서 어떤 그 방만 경영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과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정부가 제일 먼저 자기 재산부터 팔아요. 세금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유럽 봐보세요. 세금 늘리는 거 막 뒤집어지잖아요.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누가 먼저 반대하죠? 없는 사람이 반대하나요? 있는 사람이 반대하나요? 있는 사람부터 반대하죠. 그러니까 못 올려요. 그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공기업을 이제 판다 이거죠. 공기업을 판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죠? 그게 민영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도 외환위기 때 공기업 민영화를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민영화를 이렇게 이제 물론 공기업 가운데 분명히 시대적인 사명을 다한 공기업들이 있어요. 무슨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아니 농촌개발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LH공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대적인 사명을 다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민간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넘기든지 할 필요가 있죠. 모든 공기업을 영원히 계속 정부가 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특히 한국 경우를 보면 이제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공기업 민영화가 그런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배경 하에서 추진이 됐고 그런 배경에서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가 이제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하다 보면서 계속 이제 정부가 뭘 했냐면 계속 그런 사업들을 벌려서 결과적으로 빚이 막 늘었어요. 그리고 공기업들 사업을 이렇게 이른바 SOC 관련한 사업들을 했는데 정말로 이것은 물론 공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부의 실패죠. 정치의 실패고 정부의 실패죠. 왜냐하면 만약에 공기업이 방만하다라고 하면 한 국가에서 가장 독점적인 데는 어디입니까? 정부죠. 정부야말로 방만하고 가장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런 가장 방만하고 가장 비효율적인 데가 정책 실패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기업이 문제가 된 것도 결국에는 정책 실패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정말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정말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최적의 공사비가 얼마냐, 최적의 어떤 공사 방식이 어떤 거냐, 어떤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서 그 비용을 이렇게 최소화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지 않게 운영을 해야 되죠.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분명 반드시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떠안게 됩니다. 근데 공공시설은 뭡니까? 철도를 탄 사람이 이용을 하지, 철도한 사람이 이용을 하지는 않죠. 공항도 비행기 탄 사람이 이용하지, 비행기 안 탄 사람이 이용하지 않죠. 이렇게 가능하면은 원칙 공공시설의 그 수익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기본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기본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 지하철 요금을 그 적자를 위해서 지하철공사 적자를 위해서 세금을 내 가지고 메꿔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주도 사람이 무슨 전철을 탑니까? 만약에 서울의 지하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제주도 도민들한테 세금을 물린다라면 그건 무엇에 위배되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은 그 공공시설 이용료, 요금 문제인데, 이 공공시설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는 것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공공요금을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매기는 것이 가장 그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상당수의 나라들에서 이 공공요금이 정책 실패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렇게 시키는 수단으로서 악용이 되어 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가 관리 정책을 실패를 해요,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물가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월급은 많이 올랐습니까? 자기 수입이나 이런 거 올랐나요? 물가 오른 걸로 치면은 거의 일반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는 뭐 2배 이상 오른 거죠. 금융위기 전에 비하면 한 3, 4년 전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실제 소득은 그렇게 안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물가 너무 올라서 그래도 엊그저께 선거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기대치에는 엄청나게 못 미쳤는지 조금 못 미쳤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그래서 실망을 한 사람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저런 것들이 반영해서 기존 그 집권당인 이른바꾼 새누리당이 의석수를 한 50석 이상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정치적으로 바로 타격이 온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은 그런 물가 관리의 정책 실패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피해를 줄이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터 통제를 해버려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택시 요금은 뭐, 반도체 가격을 통제를 합니까? 이제 물가 비싸니까 반도체 가격, 뭐, 이렇게 좀 비싸게 받지 마. 얼마 이상 받지 마. 아니면은, 뭐, 휴대폰 가격, 아이폰 가격 얼마 이상으로 받지 마. 이렇게 통제를 합니까? 못하죠.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죠? 공공요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가 잘못해서 발생한 그 물가관리 정책의 실패를 무리하게 이제 그 책임을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걸 억제하는 걸로 전가를 시켜버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늘어나버려요.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공공 그 시설물의 그 상황은 이제 적자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투자도 막 엄청나게 방만하게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의선 철도 같은 경우 철도공사가 나와 있으니까 연구소가 일산에 있으니까 복선하면서 참 가서 웃었습니다 제가. 경의선 철도역마다 엄청나게 역사 빌딩을 지어놨어요. 그러니 저 경의선이 아까 그것도 보셨지만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죠. 하루에 10명도 안 태우는 곡산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 빌딩을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백마역은 상당히 큰 역입니다.
큰 역인데 거기다가 상가까지 지어놔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상가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상가가 들어갈 수가 없는 데예요. 그렇게 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의선 역마다 다 그렇게 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 철도공사의 빚이 안 늘어날 수가 없고 그 이자 때문에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죠. 그거 누가 했냐 이거죠. 다 같이 했다 이거예요. 다 같이. 정부도, 국토해양부도, 철도공사도 다 같이 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이제 국민들한테 떠넘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의선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모든 경전철 하며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이번 선거 보니까는 경전철 짓겠다라고 저희 그 연구소 있는데 어떤 후보가 막 그 플래카드를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와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겠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지방의 지하철 같은 것도 다 적자투성이잖아요. 필요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요 예측과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성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대로 강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죠. 막 질러버려요, 그냥. 해놓고는. 내가 개발했어. 그래가지고 지역 있는 일부 주민들은 이쪽에 뭐 전철 노선 나니까 우리 땅값 올라가, 집값 올라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고 자기 자식한테 돌아간다. 자기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그럼 자기 삶은 피폐해진다. 그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다 쌓여버리면 지금 이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쌓여버렸죠 이미. 철도 하나만 해도 지금 빚이 아까 보신 것처럼 30조 원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를 합치면 30조 원이 막 30조 원인가 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의 공기업의 빚이 그 정도예요. 그 1년 정부 예산의 10%죠. GDP에서 3% 정도 빚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하에서는 만성적자 악순환을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냥 공단 출범할 때부터 계속 적자죠. 그러니까 철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요금을 전가를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빚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핑계를 자꾸 대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해요.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방만하게 개경을 해. 그럼 낙하산 인사를 누가 했죠?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잖아요. 또 정부가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걸 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제 정부가 빚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계속 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이제 먼저 하는 게 민영화 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알짜배기를 팔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안 되는 건 안 팔리죠. 그러니까 알짜배기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뭐부터 팔죠 지금? 인천공항부터 팔잖아요. 그 다음에 철도공사 경우도 돈 되는 것부터 팔잖아요. KTX부터 팔잖아요. 유일하게 흑자 나는 거. 경부선 하나 흑자 나는 거, 그걸 팔려고 하잖아요. 민영화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경쟁체제 도입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잖아요. 결국 뭐 그거거든요. 뭐 세부적인 이야기는 뭐 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하고 민자 사업의 문제를 이제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다음번 다른 또 공방에서 그 후속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알짜배기를 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이렇게 팔고 나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뭘 하냐면 계속 벌려야 되거든요. 뭔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왜 저렇게 그 공공사업을 막 죽자 살자 달라붙어서 벌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생기나요? 많이 생기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생기길래
그렇게 외국자면 국가나 국민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적자를 안 나게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적자잖아요. 이 철도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아먹고 있죠, 말아먹고, 나라를. 근데, 이제 민영화도 모자라가지고 뭘 이제 하기 시작했냐면 뭘 했죠? 이제 정부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빚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뭘 했죠? 이제, 네, 민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부 빚을 이제 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라는 건 정부가 그걸 정부 재정으로 하면 정부 채무가 급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용평가가 안 좋다 이거죠. 신용평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정부 빚을 안 하고 민간 투자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사업성 기준으로 이제 민간이 투자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면은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업성이 있을 경우면 투자를 하죠. 사업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손해가 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나면 좋지만 손해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데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은, 민간 투자자들은 그 사업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겠죠. 사업성이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없으면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업할 때 어떻게 하죠? 항상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사업성을 부풀리죠. 일자리 창출과.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가 민자 사업하면서 민자 사업자한테는 뭘 해버리죠? 아예 수익 보증을 해버리죠. 절대 손해가 안 나게. 그 다음에 민간 기업 지가 스스로 사업을 해도 그렇게 낼 수 없는 수익까지도 보장을 해버리죠. 그게 무슨 민자 사업입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정부가 그렇게 경제적 효과가 있고 사업성이 있는 거면 가장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데가 누굽니까? 정부죠, 정부. 정부가 가장 싸게 빌리죠, 이자를. 국채 이자가 제일로 싸잖아요. 싼 이자 가지고 그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면 국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사업성이 있는 것을 비싼 금융 비용을 조달하는 민간 기업한테 돈 대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내가 다 보전해주고 거기 플러스 민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초과 수익까지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그런 민자 사업을 하죠. 뭐 이게 완전히 그 사기죠. 기만이죠. 내세운 게 정부 채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근데 줄어든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결국은 다 정부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영화하고 민자 사업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해하시겠죠? 이런 구조하에서는 어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한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이제 정부 채무로 환원될 수밖에 없고 다 국민들의 이제 세금 부담과 이제 지금 지하철 9호선과 같은 경우처럼 요금 이제 인상으로 폭발해 버린다. 폭발을 해버려요. 못 버텨요. 아니 계속 처음에 있는 빚도 모자라 가지고 매년마다 빚이 추가로 적자가 나면 그 빚이거든요. 적자가 나면은 빚을 내다가 그 적자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빚이 쌓여요. 언제까지 빚을 쌓아갈 거냐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유지 못해요. 지금 거의 벼랑 끝 임계점에 와 있죠, 지금. 공공사업들이 상당 부분이 임계점에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 민영화나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 강화고, 그래서 뭐 요금 인하 수준 사기라는 거 알죠? 아니,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도 다 경제적 효과와 수요가 뭐 엄청나다고 뻥튀겨가지고 했는 건데, 그러면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KTX 민영화를 하면 요금 20% 인하 주장하는 것도 사기라는 거잖아요. 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로 치면, 그런 구조잖아요. 예. 하여튼 그 큰 틀에서 이제 그 민영화가 어떻게 좀 추진되어 왔고, 한국에서 특히 민자 사업이 어떻게 이제 추진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예, 이게 도표 3부터 나왔나요? 도표 3이 붙어 있네? 이제 철도공사의 문제는 사실 이번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논란이 된 일이 기회에 사실 한번 국민들도 이 문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 기차 한 번 타고 열차 한 번 타는데 요금 막 올라가고 엄청나게 비싸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전철 요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저희 경제 시평에서 이제 철도공사 민영화, KTX 민영화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제 방금 그런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문제 인식을 깔고서 이제 했던 건고 사례로 이제 일본 이제 국철의 민영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비교해가면서 철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시평에서 철도공사 문제를 철도공사만 따로 띄어서 다룬 게 아니고 철도 전체를 한꺼번에 다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문제를 같이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문제를 같이 다뤄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였는데 이걸 이제 2004년인가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이제 분리했죠. 예, 2004년에 분리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일본 이제 국철 같은 거, 옛날 국철 시대 때는 지금은 JR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JNR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국철도 사실 예전에는 일본 정부나 정치권의 정말로 방만한 투자 때문에 문제가 사실 발생한 면이 굉장히 큽니다. 아, 이제 60년대, 70년대지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전후 복구하면서 이제 60년대, 64년에 동경올림픽 하면서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벌써 이제 발돋움했잖아요. 전쟁 복구를 다 맞춰버리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그때 동경올림픽 할 때 일본 철도사의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죠. 뭐죠? 네, 신칸센. 처음 이제 고속철이 맞이죠. 올림픽 하면서. 그래서, 일본의 위상을 이렇게 정말로 세계 올림픽과 더불어서 위상을, 일본 경제 위상을 이렇게 과시를 하는 그런 일대 큰 사건이었죠. 신칸센 개통이. 근데 신칸센 이제 설립하면서 엄청난 이제 막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일본 정부 상황이 지금의 한국과 거의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다라면서 정치적인 이제 업적으로 삼으면서 막 했는데 그 사업 과정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방만한 투자와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이렇게 막 했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가 이렇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다 이제 좀 여유로워졌으니까 예,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준다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막 이제 레저시설이나 다나카시가 70년대 일본 다나카 바쿠에라는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을 내세우면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또 일본 정치인들이 각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공약을 내세우는데 주로 많이 한 게 철도 깔아주겠다. 뭐 저기 상간 오지까지도 철도를 깔았어요. 로컬線이.
아까 그 보신 뭐 우리 같은 경전선이라든지 무슨 수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로컬선들을 막 깔았어요. 하루에 초창기에는 100명 타면 많이 탔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하루에 한 명 탈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철도 하나 까는 데는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입이 그냥 없으니까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실 일본 그 국철 이제 노조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거대 집단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거대 집단이어가지고 그 정치권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쪽 이른바 진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진보 진영에 속했죠. 진보 진영에 속했는데 당시 이제 자민당의 80년대 자민당의 나카소네 씨가 82년에 이른바 약간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 일본의 그 나카소네 그거 이제 3인방이잖아요. 독일의 이제 그 당시 독일의 코올이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나카소네 씨가 말이 그래요. 저 국철 노조를 깨면은 야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정치 공작 차원에서 국철 민영화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썰이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80년대 들어와서는 이미 일본 그 국철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부채하고 그 만성적인 적자 구조 속에 있으면서도 국철 그 직원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나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무 태만, 근태를 한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물 밑에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휴가를 가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툭 하면은 준법 투쟁이라고 그래서 정시운행을 해버려요. 정시운행을 해가지고 지하철 같은 거 운행을 하면 이제 거의 지하철이 동경 시내나 뭐 이런 전국 일본 대도시의 전철들이 다 올스톱 돼버려요.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전부 보면 출퇴근이 막혀요. 그러니 일본 국민들이 그 비판이나 하여튼 국철에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영화를 당하게 돼요. 그런 이제 안 좋은 여론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정치권에서 뭘 하면은 그걸 어떻게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정치적으로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그냥 안 좋아 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87년인가 이제 민영화법을 이제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6개인가 처음엔 8개인가로 쪼개졌던 날이 6개인가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6개로 나눠지는데 그때 일본도 이제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 빚을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철도 시설 공단에 해당하는 무슨 이제 일본 철도 시설 기구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그 빚을 다 이렇게 이렇게 몰아놓고 민영화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시평에 설명이 있지만 몇 가지 기준들을 정해가지고 그 민영화하는 작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갑론들박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막 참여하고 어떻게 그 민영화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 기회비용이나 손실 또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민영화 작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막바로 안 되고 이제 2001년부터인가 이제 그 4개인가 3개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했죠. 팔아가지고 지금 4개 상가, 3개 상가가 이제 민영화가 돼 있죠. 3개가 지금 민영화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3개는 아직 그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아직 그 경영 그 상태가 정상으로 못 올라와 있어서 아직 여전히 이제 일본 아까 말씀드린 철도 관리 기구인가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6개로 갈라졌는 중에서 3개만이 지금 이제 완전 민영화가 달성됐고 그래서 이제 이 민영화된 철도 회사들은
자기 철도 시설물들 다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요금 체계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돼.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일본 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죠. 일방적으로 막뭐 올린다든지 하진 않지만 근데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어떤 그 교통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민영 철도 회사가 적자를 보지 않고 자기가 투자한 투자 자본에 대한 적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요금이 안 올랐어요. 안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뭐 때문에 안 올랐죠?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엔화가 강세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도 엔화가 또 강세를 보여버리니까 결국에는 기름 사와도 똑같은 그 요금으로 가능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엔화 강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 JR 그 철도 회사들에게 상당히 그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전력 요금이 내려갔어요, 일본은. 모르죠. 이제 작년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전기요금 이제 뭐 인상 한 해 만에 많이 나오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도 전력산업 민영화, 일본은 전력산업 자체가 출발부터 민영기업으로 출발을 했어요. 지역 분할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민영이었지만은 거의 정부 통제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이제 그 전력산업 자유화하면서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공기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전 문제, 전기요금 문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죠. 가스 문제, 가스 요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그 엔화가 강세를 계속 보이니까 유가가 올라와도 전기를 생산하면 일본도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수입해와서 벙커식으로 떼어가지고 화력발전을 돌려요. 일본도 화력발전 비중이 한 40%를 넘습니다. 원자력이 많았었는, 원자력도 상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올스톱돼 있죠. 그러니까 화력발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제일로 그 요금 인상 요인은 뭐겠습니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예요. 연료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엔화 강세가 뭐 1980년대 중반쯤 민영화법이 통과된 시점에 달러당 150엔이 지금은 80엔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 전기요금이 내려가야 되는데 전력회사들이 전기요금을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와서 또 일본 정부가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전력요금 인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력요금이 작년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 인하됐어요. 전기요금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간 거죠. 그 지진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내려가면 고속철이나 이런 거 다 뭘로 움직이죠?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이런 그 민영화된 기업들이. 근데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철도 시설공단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자산 규모가 38조 5, 예, 5천억 원, 2010년 현재.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의 회계 기준이 2010년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조금 회계 그 수치상의 연도별 일관성이 좀 떨어지죠. 지금 이제 그 회계 기준 바뀌어가지고 2010년, 11년에 연결재무제표를 해가지고 지금 작성하고 그 전에는 단독 그 철도공사 본체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철도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이제 그 딜로이투시에다가 이렇게 그 회계를 의뢰를 해서 이제 그 감사를 받았는데 철도시설공사는 이제 그 공단이니까 이제 그 감사를 받죠. 감사. 회계 감사를 보통 이제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이니까 재무제표를 내죠. 재무제표를 내는데 감사 이제 보고서를 내죠.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 2009년 10년에 이렇게 축도 시설공단의 그 자산 규모를 보면 그 18조 원에서 28조 원에서 뭐 32조 원, 뭐 38조 원 해가지고 10조 원 가까이 늘어나죠.
늘어난 게 뭐 때문에 늘어납니까? 첫째는 이 속에는 인천공항철도 인수한 3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KTX 공사라든지 뭐 이렇게 공사 철로 공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철도 시설공단이 그런 걸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반면에 부채가 이렇게 16.8조로 빚이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부채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내는 이제 그 출연금이죠.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죠. 자본금에 해당하는데 이제 한 2조 원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21.2조 원은 이건 뭐냐면 원래 정부가 낸 것은 얼마를 냈냐면요. 23조 원을 냈어요. 근데 21.7조 원밖에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23조 원을 냈는데 23조 원이 아니라 지금 21.7조 원으로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본 잠식을 당한 거예요. 적자를 지금 계속 내다 보니까 그 적자 부분만큼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공단의 매출을 보면 자산이 38조가 넘는데 7,300억입니다. 2011년에 매출이. 자기 그 자산이 38조면은 만약에 매출 그 자산 그 기준으로 해서 매출 대비 한 뭐 자산에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얼마라 할까요? 그러면 얼마죠? 3조 8천억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면 한 2조 원 가까이 되죠. 1조 9천억. 그 다음에 계산돼요. 그 절반이면은 한 1조 원 9천억 정도 되죠. 9,500억. 그렇죠? 그럼 2.5%죠. 그 2.5%도 안 되는 7,300억, 그것도 2011년에 늘었어요. 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늘었느냐? 시평이 뭐라고 설명했을 건데. 예, 공항철도 뭐 그 시설 사용료가 뭔가가 더 받아서 늘었을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서. 그러니까 철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철도시설공단에 그 보면 보신 것처럼 2004년 출범할 때부터 계속 3천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죠. 그렇죠? 적자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어떻습니까? 2004년에 연간 한 3천억 정도 나던 것이 지금은 이자 비용 5천억, 거의 4,500억을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지금 왜 이렇게 원래는 더 나야 돼요. 근데 더 안 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지금 엄청 떨어졌죠. 저금리 정책으로. 근데 만약에 경제가 이제 조금 나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완전 거덜나죠. 그러니까 38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7천억 정도밖에 매출을 못 낸다 이거. 그러니까 철도공사 뒤에는 철도시설공단에 문제가 감춰져 있죠. 그러니까 철도공사 이야기만 하면 절대로 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이제 철도공사를 한번 봐보면 철도공사는 자산이 2011년에 22조 원이고 이제 철도공사를 포함해서 계열사가 8개인가 있죠. 7개인가요? 8개인가 있죠. 6개인가요? 8개였던 것 같은데 인천공항 철도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이거 해가지고 그 이른바 이제 종속회사로 이렇게 연결재무제표로 걸려 있는 것들이 7개인가요? 네, 7개인가 있죠. 이게 철도까지 공사까지 포함하면 8개죠. 본체까지 넣으면. 그 다음에 부채가 13조 원이니까 아까 철도 시설공단 부채가 16조 원이 넘었죠. 두 개 합치면은 30조 원이에요.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사의 빚이 30조 원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그 다음에 자산을 합치면은 38조 원과 22조 원을 넣으면 60조 원입니다. 아주 방대한, 거대한, 예, 기업이죠. 그 조직이죠. 이런 거대한 조직이, 이렇게 거대한 자산과 이렇게 그 빚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느냐. 보세요. 철도공사의 그 부채 비율은 아까 발제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있었지만 2008년 이후부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하죠. 폭증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인천공항 철도 인수하면서 같이 넘어 들어왔어요. 같이 넘어 들어온 거예요. 철도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고 철도공사로도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철도공사도 자본이 2009년보다도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죠? 지금 자본 잠식을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라고 하면 자본이 깎이고 있는 거죠, 지금. 자본이. 계속 적자나고 있는 거예요. 적자나고 있는 거예요. 철도공사의 매출을 보면 2010년에 뛰었어요. 근데 이건 회계기준 변경도 있고 2010년에 인천공항 철도를 인수해서 인천공항 철도 매출이 잡힌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영업이익도 인천공항 철도 매출이 조금 그 잡힌 그런 그 덕분에 영업이익도 이렇게 2010년, 11년에 흑자를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적자를 보였는데 보신 것처럼 적자가 5천억 정도 났다가 2010년, 11년에 흑자를 좀 냈어요. 흑자를 낸 게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그 다원 수익 사업 모델들이나 그 인천공항철도 그 매출이 상당했어요. 그 영업이익이. 그 천억 가까이, 천억 넘게 났던가 그랬을 겁니다. 인천공항철도가. 그 다음에 요금 인상도 있었죠. 그건 이제 이익이 예, 근데 그 영업이익이 안 잡히고 이제 영업외이익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 역세권 개발에서 이제 토지를 매각한 게 있는데 그 토지 매각이 그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단기 순이익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2007년부터 이렇게 2011년까지 분할돼서 이렇게 잡혔어요. 그 영업외 수익으로 토지 매각하면서. 근데 용산 역세권도 아주 그것도 우리 시평에서 다뤘죠. 정말로 철도공사 국민의 재산을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엉터리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한 거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철도공사의 이익으로 난 거예요. 땅 파는 거. 철도 회사가 철도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땅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이익 낸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것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난장판을 쳐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그 상태인데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자 비용 그 추이를 보면은 철도공사의 이자 비용은 벌써 5,500억을 넘고 있죠. 이자 비용 하나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그 장단기 금융부채만 해도 한 11조를 넘고 있고,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5,500억이면 대개 평균 이자율이 5% 정도 된다는 소리죠. 철도공사에. 그러니까 이걸 5% 되는데 만약에 이걸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발행 그 수익률은 국채금리는 얼마죠? 4% 밑에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1% 이상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제대로만 효율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합리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자 비용도 1%가량을 줄일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옛날에 철도청이었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막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발제에 있었던 것처럼 이른바 이제 밥그릇 늘리기 그래서 낙하산 인사 그런 것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용한 결과로 지금 이자 비용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1%더 넘는 이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나는 그 원인은 아까도 이제 여기 이제 뭐 부문사업별로 운송사업, 이제 비운송, 철도 당원사업, 수익사업이죠. 수탁사업, 전북사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철도 본업인 운송사업에서는 거의 한 4,500억 이상이 넘는 적자가 나고 있죠. 2010년에. 그 다음에 2011년에도 3,000억이 넘는 적자가 나고 있죠. 반면에 자원사업, 그러니까 비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이제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백화점이나 뭐 상가 분양을 해준다든지 뭐 세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이 나서 조금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편이죠. 대충 이런 구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이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철도공사의 이제 그 수익의 대부분은 그 계열사 공항철도 있고, 뭐 코레일 유통이 있고, 네트워크 로직스가 있고, 뭐 관광개발 있고, 보험중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철도공사에서 나고 있죠. 철도공사에서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 대비 지원, 원가 비중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된 게 이제 이자 비용 문제에 대해서, 부채와 이자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논란이 된 게 이제 인력 뭐 문제가 이제 인건비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시평에서 일본 이제 서일본 JR 서일본의 이제 그 경우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JR 서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한 30%는 약간 넘습니다. 근데 지금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56%에 달합니다. 물론 JR 서일본과 철도공사는 좀 다르죠. 아까 JR 서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민영화가 돼서 자체적으로 시설도 자체 보유하고 있고, 요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의 요금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적정한 이익으로서 배당도 있고 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철도공사는 그렇지는 않죠. 시설공단에 시설물이 가 있고, 철도시설공단에 시설료로 1년에 한 6, 7천억 원의 돈을 주고 있는 거죠. 철도공사가. 근데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철도시설공단은 38조 원이 되는 자산이 있는데, 전체 인원은 한 1,100명밖에 안 돼요. 철도시설공단은. 근데 철도공사는 아까 자산이 22조 원 정도 되는데, 철도공사의 전체 그 본체 인원은 26,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사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다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를 이렇게 합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철도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56%로 JR 서일본에 비하면 26%가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JR 서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기업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달성한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면, 철도공단이 JR 서일본과 다른 경우는 첫째는 인력이 과다하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인력이 과다하다는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인력을 얼마만큼 줄이면은 JR 서일본의 그 비율에 똑같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26,000명 중에서 16,000명을 줄여야 됩니다. 14,000명을 줄여야 돼요. 26,000명 중에서. 그렇게 되면은 JR 서일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인 30% 약간 넘는 수준하고 약간 얼추 비슷해져요. 그게 한 이제 14,000명이 전체 26,000명의 26,000명이 몇 퍼센트더라? 25%인가? 뭐 40%인가 얼마가 됩니다. 제가 시평을 안 보고 와가지고 해서 써놓고 나면 금방 잊어먹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분명히 철도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R 서일본과는 달리 철도 요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하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제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온 면이 상당히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JR 서일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도록 요금을 인상을 한다라면, 이제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철도시설공단도 적자를 안 내고 철도공사도 적자를 안 내고, 나아가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투자한 자산, 자기자본, 적어도 자기자본에 대해서 5%의 투자 수익을
얻는다라는 전제를 두고서 그만큼의 그러니까 적자도 해소하고 5%의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걸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요금을 얼마만큼 올리면 되느냐면은 지금보다 60%를 올려야 됩니다. 모든 철도 요금을 60%를 올려야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그동안에 정부가 정치권이 무리하게 과다하게 이 공공철도 요금들을 억눌러 와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게 이렇게 60%나 인상을 해야만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T 지금 영업 개수가 70 몇 %니까, 보니까는 저건 알짜배기 돈 되네. 시설은 철도 시설공단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민영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민간 기업이 와서 그냥 그 시설만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로를 철도 시설공단이 깔아주면은 민간 기업이 와서 그 열차만 운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경쟁을 하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민간 기업은 자기가 투자할 어떤 투자 비용을 부담 안 하고서 시설 이용료만 조금 내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시설 투자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은 결국에는 다 일반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떠안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 노선에서 그 중복된 영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일본의 그 JR 3사도 지역 분할을 했어요. 중첩이 안 되도록 지역 분할을 했습니다. 그 유로철도 같은 경우도 공동사업체죠. 그렇죠. 근데 그 에어버스사 같은 경우도 유럽의 각 나라들이 공동사업을 한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 한 게 아니죠. 근데 지금 그 KTX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같은 선로에서 다른 사업체가 동시에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KTX 민영화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번 다른 공부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X 민영화 관련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